네, 순전히 개인들의 힘으로만 버텨내고 있는 아주 힘겨운 시장입니다. 어떻게 살아남을 것인가 전략을 고민해보죠. 대신증권 이경민 부장 그리고 권미정 증시캐스터 나와 있습니다. 두 분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네, 미정 캐스터 오늘 시장 진짜 종잡을 수가 없는데요. 오늘 너무 종잡을 수 없었죠. 네. 우선 시장이 출발을 하고 나서 9시 30분까지는 와 오르면서 와 굉장히 한호를 하다가 네. 또 9시 30분부터 10시 30분 사이에는 하면서 일단 장중 저점을 찍었어요. 그래서 정말 그랬어요. 1시간 안에 장중 네. 고점과 저점을 지나가면서 정말 이번 한 주도 정신이 없었는데 금요일까지 너무 정신없는 네. 한 주로 끝을 내는 것 같습니다. 유가 8% 급등했다 그래서 네. 야 오늘 장도 좀 걱정이다 이랬는데 갑자기 장 초반에 막 달려가길래 네. 역시 K 증시구나 그랬더니 삼성전자 또 마이너스 5% 찍고 아 이게 안 되려나? 그랬는데 또 이렇게 지금 네. 올라가고 있습니다. 이거 뭐 어떻게 봐야 됩니까? 일단은 이번 주 화요일, 수요일 너무나도 큰 그러니까 사상 유례 없는 대폭락이 일어났죠. 네. 이틀 동안 10% 이상 급락한 적은 몇 번 있었긴 했지만 이번처럼 그러니까 상승하던 상황에서 갑작스러운 급락세는 거의 드물었다라고 보고 있거든요. 예. 굉장히 충격적인 급락이 있었는데 어떻게 보면은 다른 나라들이 일주일, 이주일 겪을 변동성을 저희는 하루 이틀 만에 겪어냈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여기서 워낙 변동성이 컸기 때문에 이 변동성이 잦아드는 과정에서 여지는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급등락이 있다라는 얘기죠. 그렇지만 5천선을 깨고 내려갈 것인가? 그렇진 않을 거라고 생각하고 있거든요. 지금 이익이 계속 올라오면서 12개월 선행 PER 8배가 5,000포인트입니다. 그러니까 5,000포인트를 깨면은 8배가 안 되는 거예요. 예. 그러면 과거 8배가 안 됐었던 적이 언제냐? 코로나 때, 금융위기 때, 그리고 23년에 굉장히 고강도 긴축을 했을 때, 이런 매크로 환경이나 펀더멘털 환경에 굉장히 문제가 생겼을 때, 그리고 예상치 못했던 긴축이 있었을 때 8배 밑으로 간 적은 있었지만 그 이후에는 8배 밑으로 간 적이 거의 없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굉장히 딥밸류 구간에 들어와 있고, 그렇기 때문에 여지는 있다 하더라도 지금 상황에서 매도 실익은 없는 구간까지 와 있다라고 생각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변동성이 큰 구간에서는 좀 매수 매도를 쉬는 게 낫습니까? 왜냐면 너무 필요하거든요. 우리 투자자들 입장에서는. 그냥 좀 타임을 가지고 네. 좀 밀릴 때마다 산다. 오늘 같은 경우도 장 초반에 반등을 했을 땐 그냥 가만히 계시고 예. 장중에 좀 쭉 밀렸지 않습니까? 네. 그때 좀 매수하시고 또 반등할 때 내비두고 또 밀리면은 좀 모아가고 이런 식으로 매매하시는 네. 게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하게 심리는 그 반대로 가서요. 네. 오르면 늦은 거 아닌가 이렇게 따라 그쵸. 붙어야 될 것 같고. 네. 미정 캐스터 오늘 생각보다 좀 차분하네요. 오늘 이 변동성에도. 제가 아침에 시장을 안 봤습니다. 아 그래요? 사실 급락장이랑 급등장에서 모두 아침에 매매를 하고 좀 손해를 봤다 이런 그쵸. 이야기가 주변에 많이 들려가지고 그래서 시장 변동성을 온몸으로 맞는 아침보다는 그냥 종가에 조금 긴 호흡으로 시장을 매매를 좀 해보자 이런 생각이 들었고요. 또 무엇보다 총알이 좀 많이 떨어져가지고 성질이 떨어졌어요? 급해서 투자 예탁금 막 114조 막 이런 이야기 나오는데 도대체 어디서 그렇게 다들 돈이 계속 나오시는지 모르겠어요. 저도 신기해요. 네, 굉장히 부럽고요. 그래서 또 이런 패닉 셀링이 나타났을 때 또 아까 전에 말씀해 주신 것처럼 반등이 V자 반등보다는 W자 반등이 많이 나타난다고 합니다. 네. 그래서 이틀 연속 10% 이상 떨어진 경우에 반등에 성공하더라도 급락 여진을 재차 소화하고 재상승을 시도한 경우가 많았다고 해서요. 그래서 이 여진을 조금 의연해지자라는 것도 있는 것 같아요. 네. 시장 변화에 너무 휘둘리지 말고 중심을 잡는 참 역시 사람이 알아야 돼요. 공부를 많이 한 고미정 캐스터는 이런 걸 알고 있는데 흔들리지 않을 필요가 있겠습니다. 오늘 개인들이 지금 2조 7천억 원 순매수를 하고 있는데 오늘 매수 판단은 적절했다고 보십니까 그러면? 제가 매수 판단이 적절하다 적절하지 않다라고 말씀드리기 좀 어렵긴 한데 지금은 굉장히 밸류에이션적으로 싸고 일단은 충격을 받은 상황에서 등락이 있겠지만 네. 이 레벨에서는 매수 대응이 좀 더 유효하다라는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앞서도 잠깐 말씀드렸던 선행 PER 8배 이 정도 수준이 5,000포인트 초반이고 지금도 5,600을 넘지 못한 상황에서 급등락이 반복되고 있는 과정에서는 네. 서두르지 말고 대신에 서두르지 마시고 천천히 모아가신다면 충분히 수익을 낼 수 있는 구간으로 들어갈 수 있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 가격대는 밸류에이션적으로 굉장히 싼 구간이고요. 그리고 과거 평균으로 봤을 때도 굉장히 저평가되어 있는 구간이라서 여기서는 매도 실익은 없고 매수가 좀 더 유효하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여기서 팔아봤자 별로 실익이 없다라는 네. 말씀입니다. 휘발유값 오르면 그냥 오르는 거다. 나는 군사작전이 제일 관심 있다라고 트럼프 대통령이
오늘도 말했어요. 민생에 별로 관심이 없으신 것 같고 지금 이 순간에도 테헤란에선 지금 폭발음이 들려오고 있다라고 하는데 우리 증시가 지금 실물 경제를 충분히 반영하고 있는 건지 좀 사실 궁금하거든요. 유가가 지금 하루 만에 8%가 뛰었는데 이제는 우리가 좀 100달러까지도 배럴당 100달러까지도 좀 가능성을 열어둬야 되는 상황 아닌가요? 어떻게 저희는 그 가능성은 아직까지 높지 않다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네. 일단은 호르무즈 해협이 봉쇄되고 있지만 중국 그리고 미국 전면적으로 뭐 압박을 하면서 이걸 풀어야 된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상황이라서 이게 지속되는지 여부가 좀 중요할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지금은 이란 정부 차원에서 호르무즈 해협을 봉쇄한 건 아니거든요. 예. 지금 이란 수비대가 공격을 하면서 위협을 하고 있는 상황이죠. 그래서 배들이 스스로 피하고 있는 상황이라서 그거는 좀 다르다. 그렇기 때문에 이게 언제든지 풀릴 수도 있는 부분이라서 이게 좀 풀린다면 좀 다른 방향으로 갈 수 있다라고 생각하고 있고 네. 그리고 트럼프 대통령은 굉장히 세게 말하고는 있지만 그린란드 사태에서 보셨듯이 가격이 변하고 임기치를 넘어서면 타코 트레이드가 또 네, 변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그래서 유가가 튀면 튈수록 급등하면 급등할수록 좀 변화가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지금 상황에서 최근 뭐 아시다시피 이란 사태가 터진 지 일주일이 안 됐어요. 예. 일주일 유가 한 8% 10% 올랐다고 이 세상이 무너질까? 라고 생각을 해봐야 되겠죠. 저희가 예상하기로는 이 상황이 한 달 이상 가지 않는다면 펀더멘탈 환경이나 물가 환경이나 일시적인 영향은 있다 하더라도 방향성이 바뀌지는 않을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특히 지금 많이 걱정하시는 것들은 물가가 올라서 기업 비용 부담이 커져서 기업 실적까지 안 좋아질 것이다. 이런 가능성은 아직까지 높지 않다고 생각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운항이 힘들어서 뭐 수출이 어려워질 거다. 운항이 힘든 거는 호르무즈 해협 하나입니다. 여기서는 원유, 석유가 많이 이동하고 있고요. 네. 그렇기 때문에 너무 이 공포감을 확대 재해석하기보다는 조금 냉정을 찾고 좀 향후 추이를 좀 지켜보시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한 주밖에 안 됐습니까? 한 달 된 것 같죠. 왜? 아우 힘들어요. 네. 그러니까 말씀대로 하면은 우리 경제나 증시 펀더멘탈에는 당장에 뭐 치명상을 입거나 이런 상황은 아니다. 네. 그런 말씀이신 맞습니다. 거고. 마이클 버리가 오늘 또 아주 의미심장한 말을 또 했거든요. 코스피 급등락이 종말의 징후다. 이런 말을 꺼냈습니다. 한국 증시가 지금 수년 동안 되게 외면을 받아온 시장인데 외국인 기관 투자자들이 이 추세를 쫓아서 투기적 거래를 하다 보니까 이 코스피 변동성을 이렇게 키운 것이다라는 지적이거든요. 혹시 동의가 되십니까? 이 부분? 일단은 뭐 그럴 수도 있겠죠. 근데 최근 저분의 정확도가 얼마나 될지는 좀 봐야 되겠죠. 네, 뭐 제가 생각하기에는 이런 수급 변수로 인해서 최근 변동성이 커진 건 맞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렇다면은 여기서 이 추세를 바꿀 만한 펀더멘탈의 변화가 있어야 되는데 최근까지도 이익 전망은 상향 조정되고 있고요. 그리고 물가에 대한 불안감들은 있긴 하지만 지금까지 시장을 끌어왔던 실적과 그리고 정책 동력이 아마도 더 세지면 세졌지 여기서 꺾이진 않을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수급 변수로 인한 최근 어마어마한 변동성이 커진 것들은 맞지만 그럴 만큼의 펀더멘탈이 약하다? 그렇게 보기는 어렵겠죠. 그리고 밸류에이션도 굉장히 싼 구간으로 들어왔고요. 그래서 저도 뭐 그런 변동성은 좀 감안해야 되겠지만 저렇게까지 확대 재해석해야 될까라는 것들은 조금 동의하지 않습니다. 예, 동의하지 않으신다고 합니다. 최근 외국에서도 마이클 버리를 보는 시각이 고장난 시계도 하루에 2번을 맞는다. 그러니까 마이클 버리가 뭐 요즘 맞춘 게 있더라도 그냥 그렇게 우연에 의한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오늘 촌철살인이에요. 네, 오늘 마이클 버리에 대한 사실 뭐 작년에 AI 법을 이야기할 때도 얼마나 우리를 피곤하게 했습니까? 네. 근데 또 그 얘기 또 안 나오고 있고 하는 거 보면 네. 너무 스트레스는 받지 않는 것이 좋지 않겠는가. 그러니까요. 모처럼 우리 코스피에도 관심을 가져줬는데 관심 안 가지시면 더 감사할 것 같습니다. 자, 지금 계속해서 우리 이경민 부장님께서 우리를 안심시켜 주시고 계시지만 계속 저희가 좀 돌다리를 두들겨 보는 네, 차원에서 질문을 드리는 네. 거예요. 특히 이 반도체 쪽에 타격이 없느냐 이게 고민인데 이번 이란 사태가 한국의 반도체 기업들한테 좀 충격을 줄 거다 이런 해외의 어떤 지적이 있지 않아요? 맞습니다. 그래서 이란 분쟁이 한국 반도체 산업에 불안감을 더할 수 있는 요소를 한 3개 정도로 정리해 봤는데요. 네. 첫 번째는 헬륨 수급 불안입니다. 이 헬륨은 LNG의 부산물로 나오는데 반도체 공정의 핵심 산업 가스라고 해요. 근데 이것의 90%가 현재 카타르에서 지금 우리가 수입을 해서 쓰고 있다고 합니다. 근데 이번에 카타르가 불가항력적인 힘이 있었다.
있었다라고 하면서 불가항력적이다라고 말하면서 LNG 생산 시설 일부를 중단했잖아요. 뭐 네. 그러면서 유럽의 천연가스가 뭐 이틀 만에 80% 가까이 오르기도 했었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런 헬륨의 수급 불안이 발생할 수 있다라는 우려가 가장 좀 직접적으로 나옵니다. 근데 오늘 나온 보도를 보니까 반도체 업계에서는 공급망을 좀 예전보다 다변화해 놨다. 그래서 단기적으로는 괜찮을 것이다. 이런 평가를 냈다고 해요. 네. 하지만 또 장기로 가면 위험할 것이기 때문에 장기전으로 가는지에 대해서 또 여기서도 체크를 해야 될 것 같고요. 또 원유와 가스 비용이 오르면 당연히 전기료도 오르는데 뭐 데이터 센터 전기 먹는 하마잖아요. 전기료 상승 역시 그만큼 데이터 센터를 돌리는데 부담이 될 거란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또 중동 측에서도 데이터 센터 지으려는 수요가 있잖아요. 그때 한 작년 이맘때였던 것 같은데 그 UAE도 스타게이트 하면서 아랍에미리트도 뭐 10년 안에 데이터 센터 한 7에서 8기가와트짜리를 짓겠다 이런 계획을 했거든요. 네. 근데 오늘 외신에서 나온 보도를 보면 걸프국들이 돈줄을 말랐다. 전쟁 충격 때문에 해외 투자도 지금 전면적으로 재검토를 하고 있다라는 이야기가 나왔어요. 그래서 이런 데이터 센터에 대한 수요가 투자가 조금 늦춰질 수 있다라는 점에서 좀 국내 반도체 업계에는 불똥이 튈 수도 있다. 이런 평가가 나오는 것 같습니다. 여기도에서 제가 들은 얘기는 그 LNG를 우리나라에서 이제 수입을 해와서 반도체 공장을 돌려야 되는데 이제 에너지가 점점 고갈이 되면 이렇게 수입하기가 힘들어지면 반도체 공장이 제대로 돌아가겠느냐 뭐 이런 지적도 있는 것 같거든요. 근데 이 전제 조건은 다 하나 똑같은 게 하나 있습니다. 네. 장기적으로 가면. 음. 저희 원유 생산량이나 아니 원유 비축량이나 이런 것도 본다면 200일 이상 남아 있다라고 하거든요. 네. 그래서 3개월 이상 가면 정말 그런 문제가 생겨서 만약에 만에 하나 그런 흐름이 나타나게 된다면 저희도 하우스비를 수정해야 될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지금 일주일 된 상황에서 앞으로 6개월, 1년 갈 거야라고 해서 그런 시나리오에 대응하기는 조금 너무 빠르지 않나라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트럼프 입장에서도 지금 11월 3일 날 중간 선거를 앞둔 상황에서 유가를 100%로 띄워버리고 네. 그러면은 에너지 가격이 100% 뜹니다. 전년 대비로 보면. 그러면 에너지 가격이 오르는 것은 물론이거니와 말씀하셨듯이 그에 파생되는 원재료 가격도 오르겠죠. 그리고 음식료도 오릅니다. 왜냐면은 생산을 하는 과정에서 에너지를 쓰니까요. 네. 그러니까 모든 물가가 올라가서 큰일이 벌어질 텐데 이거를 용인할 것인가? 라는 것들도 좀 고민해야 된다고 보고 있고요. 그리고 3월 31일 날 이제 미중 정상회담이 있습니다. 아마 여기서 압박 카드를 쓰는 것이 아닌가. 왜냐면은 이란에서 수출하는 거의 대부분은 중간대 가거든요. 이런 것들을 좀 압박하기 위한 카드가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고 있는데 이런 것들이 좀 빨리 해결만 된다면 굉장히 빠른 속도로 시장은 안정을 찾아갈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고요. 지금 일주일 또 다음 주까지 해서 2주일 동안 어떤 변화가 있을지 좀 지켜보되 이런 상황들이 3개월, 6개월, 1년 간다는 시나리오를 지금 반영을 해서 그래서 코스피가 6,300이었던 게 5,000포인트 초반으로 갔다라고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한 달 정도의 충격을 일거에 반영을 했기 때문에 네. 저희는 지금부터는 약간의 기간 조정, 급등락 과정을 통해서 변동성이 진정되는 과정 그런 국면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사태가 3개월 가면은 트럼프 대통령도 지방선거 필패죠. 네. 네. 그렇게 가지는 않을 거라고 믿고요. 미국 지금 시장 금리가 치솟다 보니까 AI 기업들도 좀 자금 사정이 열악해지는 것 같거든요. 네. 미국 사무신용 위기론이 계속해서 대두가 되는데 네. 이 블루 아울 있었고 그 뒤에 블랙 스톤이 있었고 네. 오늘은 또 블랙록, 음. 블루, 블랙 다 이제 블랙인데요. 사모대출 기업들 지금 뭐 오늘 같은 경우도 2,500만 달러 규모 사모대출의 가치를 0원으로 전액 상각을 했다라고 합니다. 투자가 실패했다 이런 얘기죠. AI 섹터 전반에 이게 또 하나의 리스크가 될 수 있을까요? 일단은 채권금리가 급등을 했다라고 하는데 4%를 깼던 게 4.1로 간 거지 뭐 4.2, 4.3, 4.5로 가는 그림은 아니었고요. 그런 와중에 문제가 되었던 펀드들이 그러니까 사모펀드들이 좀 계속적으로 문제가 계속 상각을 하는 그런 문제가 생기고 있는데 제가 보기에는 이런 흐름들이 확산이 되는 게 문제겠죠. 초반에 조기에 잡히거나 아니면은 이런 확산세가 어느 정도 제어가 된다면 크게 문제가 없다라고 생각하는데 네. 일단은 연쇄 상각, 연쇄 도산이 나타나고 있다는 점들은 심리를 분명히 자극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게 전 AI 산업 저 멀리 있는
대기업들까지 영향을 준다? 아직은 그런 건 아니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또 하나는 금리 인하 시점이 좀 후퇴하는 것은 맞지만 금리 인하 사이클에 대한 기대가 유효하고, 그리고 지금은 채권금리를 보면은 미국채도 고점이 낮아지고 있거든요. 예. 저희는 이번 이란 사태가 빠르게 진정되고 다음 주 중으로 어느 정도 윤곽이 드러나게 된다면 저희는 다시 채권금리가 4% 밑으로 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이런 것들이 연쇄도산하고 연쇄적으로 문제가 되고 이게 커지려면 채권금리가 급등을 하거나 비용 부담이 더 커질 때가 좀 부담스럽지, 지금처럼 금리가 아직까지는 하향 안정세를 보이는 구간에서는 문제가 되는 것들의 도산, 파산은 있을 수밖에 없고, 한국도 마찬가지로 중소건설사들은 계속적으로 파산하고 도산하고 있거든요. 예. 그렇지만 주식시장에 미치는 영향은 되게 제한적입니다. 오히려 건설주들은 올라가기도 하죠. 이런 그림들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기존에 문제가 있었던 부분들이 문제가 되는 것은 확산되지만 않으면 크게 무리가 되진 않는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너무 걱정하지 말자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계속 안 좋은 얘기만 드려서 좀 좋은 얘기 하나 해보려고 하는데요. 네. 삼성전자에 오늘 사실 호재성 뉴스가 하나 있었습니다. JP모건 IR 행사에서 이 삼성의 경영진이요 언급을 내놨는데, 파운드리 2나노 수율 개선 속도가 상당히 좀 빠르다. 이 테슬라 쪽에 들어가는 걸 얘기하는 것 같거든요. 네. 파운드리 쪽에서 좀 새로운 네. 밸류에이션이 좀 붙는 그런 게 될까요? 어떻게 보세요? 뭐 충분히 가능성 있는 시나리오긴 한데, 오늘 영향을 준 것은 어제 트럼프의 발언이었겠죠. AI 반도체 칩에 대한 규제가 강해질 수 있다라는 얘기들이 나오면서 어제 미국 증시도 좀 흔들렸고요. 그런 것들이 좀 심리적으로 영향을 받았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마도 이런 것들은 여러 컨퍼런스나 이런 데에서 나오는 것보다도 실적 가이던스를 발표하거나 실적을 발표하는 컨퍼런스 콜에서 아마 질문이 나오겠죠. 네. 진짜 맞냐? 여기서 공식적인 코멘트가 나오게 된다면 좀 더 신빙성을 얻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은 지금 거의 뭐 작년 말 대비, 그러니까 25년 12월 말 대비 현재 전자와 닉스의 영업이익 순이익 전망치가 네. 2배 가까이 올랐습니다. 200조 전망하는 건데요. 그런 상황이라서 네. 여기서 또 다른 플러스 알파를 내줄까라는 부분들이 좀 더 트리거가 될 수도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이런 것들 또한 지금 시장이 폭락을 했던 데에는 이런 것들보다 유가가 올라서 에너지 가격 올라서 실적이 안 좋아질 거야 라는 심리가 아직까지는 가득하기 때문에 네. 저 세일은 호재로 반영되지는 않고 있는데, 아마 4월 말쯤 전자의 컨퍼런스 콜 때 이런 질문에 대한 답변이 오고 가면서 네. 그때 한번 시장에서는 좀 긍정적으로 반응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그리고 오늘 삼성 파운드리에서 또 오후 들어서 외신에서 좋은 보도가 네. 나왔는데, 그래요? 테슬라가 AI 6칩 주물량을 2배로 늘려서 삼성의 텍사스 공장 요거 파운드리 가동률을 끌어올릴 거라는 소식이 12시쯤에 나왔어요. 네. 그래서 시장은 쉬어가고 있지만, 삼성전자는 쉬어가고 있지만 긍정적인 소식은 쌓여가고 있다. 내실은 계속 성장하는 중이다. 이런 소식 하나 들어봤고요. 지금 코스닥이 3%대 강세입니다. 이게 무슨 일입니까? 외국인들이 사실 어제 그제도 그렇고 한 2조 원 가까이 유입이 됐고요. 오늘은 또 기관들까지 가세를 하고 있단 말이죠. 네. 사실 오늘 코스닥도 중간에 지옥을 한번 갔다 오긴 했습니다. 네. 진짜 심장 약한 사람은 못하는 게 힘들어요. 좀 맞는 것 같아요. 네. 코스닥 강세는 어떤 현상으로 보십니까? 이 상황에서? 일단은 키 맞추기라고 생각합니다. 네. 정부 정책 드라이버가 들어오기도 하고 그렇지만, 일단은 코스피 대비 어마어마한 부진을 거의 2년 반 3년 가까이 겪고 있거든요. 그래서 과거 대비 코스피 대비 상대항도 보면 역사적 최저치까지 내려와 있고요. 두 번째로는 정책 드라이버에 대한 기대도 있었지만, 이번에 뭐 대외 변수죠. 이란 사태가 있음으로 인해서 대외 노출도가 높은 업종들이나 종목들이 엄청나게 빠졌고, 코스닥도 덩달아 빠졌습니다. 예. 근데 코스닥은 상대적으로 대외 노출도가 낮죠. 이런 매력도들이 복합적으로 작용되다 보니까 코스닥이 좀 강하게 반등을 하고 있다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제가 그동안 뭐 코스닥 괜찮습니다라는 말씀 많이 들어왔었는데, 지금 여기서 채권 금리까지 안정을 찾아가게 된다면 저는 코스닥의 상대적 강세는 좀 더 이어질 수 있다라고 생각하고 있으니까 그런 것들을 좀 주목해서 보시면 좋겠습니다. 금리를 봐야 되는군요. 네. 그리고 코스닥 쪽에 아무래도 제약 바이오가 많이 네. 포진돼 있잖아요. 근데 오늘도 마침 하나증권에서 제약 바이오 쪽에 3월에 기회가 있고 5월까지 요거 비중을 잘 유지해라라는 그 리포트가 나왔어요. 하나증권에서. 네, 그 가장 중요한 건 학회 모멘텀인데요. 네. 4월에는 ALCL 있고요. 또 6월에는 당뇨 학회인 ADA까지 이어집니다. 그래서 글로벌 학회 이벤트에 따라서 좀 상승할 수 있는 모멘텀 있다는 거고, 또 한미약품의 임상 결과 역시 대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5월까지는 섹터 비중을 잘
잘 유지하면서 버텨라라는 네. 리포트를 냈고 또 사실 JP모건 컨퍼런스 이후에 한 1월 내는 다시 실적 시즌이 돌아오면서 1, 2월에는 이렇게 하락하다가 또 이후에는 제약 발굴 상승하는 그런 계절적인 흐름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거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 그러면서 하나증권이 뭐 코스피에서는 삼성바이오로직스, 코스닥에서는 ST팜과 올릭스 그리고 RG노믹스를 이달의 탑픽으로 제안하게 됐습니다. 네, 계속 액티브 ETF 곧 나온다는 소식이 네. 기대감으로 작용은 하고 있는데 PER 논란이 좀 있지 않습니까? 네, 너무 밸류에이션. 고평가된 거. 밸류에이션은 비싸긴 하죠. 네. 밸류에이션 비싼데 근데 밸류에이션이 비싸다고 해서 못 올라가는 게 아니라 밸류에이션이 비싸지만 이 밸류에이션을 정당화할 수 있는 매력도, 인기도가 있든지 아니면은 이익이 올라와서 이 밸류에이션의 부담이라고 하더라도 이익이 올라온 만큼 올라갈 수 있는 여력은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예. 보통 코스피든 코스닥이든 올해의 수익, 올해 이익 변화율보다 내년 이익 변화율을 좀 많이 따라갑니다. 작년 한번 보시면은 코스피가 75%가 올랐잖아요. 네. 올해 이익 증가율이 거의 100%가 넘거든요. 그리고 내년 27년 이익 증가를 보면 코스피는 한 13%, 15% 정도가 되는데 코스닥은 30%가 넘습니다. 그러니까 내년 이익 모멘텀이 좀 강해진다는 측면에서 저희는 뭐 코스닥 같은 경우는 지금 레벨 대비 한 30% 정도 상승 여력은 이익만으로 갈 수 있는 레벨이다라고 생각하고 있으니까 예. 그런 것들은 그러니까 밸류에이션이 부담스럽다 하더라도 이익만으로도 올라갈 수 있는 룸은 30% 정도는 열려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30%나요? 네. 예, 기대를 해보겠습니다. 네. 전략적인 얘기들을 좀 들어봐야 될 것 같은데 월가에서는 원래는 이제 월가 아이비들이 신흥국을 이제는 볼 때다 이랬는데 네. 관점이 또 달라진 것 같지 않아요? 맞습니다. 블룸버그에서 최근 유행했던 투자 트렌드였던 셀 아메리카 그리고 바이 아시아라는 투자 전략이 지금 시험대에 올랐다 이런 보도를 좀 냈어요. 실제 직접 이란이랑 분쟁을 겪고 있는 미국 측의 S&P 500은 사실 이번 주에 그렇게 빠지지도 않았거든요. 예. 근데 MSCI 아시아 태평양 지수가 이번 주에 한 8% 하락을 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아시아 시장이 더 취약한 부분이 확실히 원유를 수입하는 곳이라서 좀 더 취약하다 이런 거고 특히 중국은 러시아에서 구매가 가능하지만 한국과 일본은 또 러시아에서 이걸 또 사올 수도 없으니까 더 취약하다 이런 이야기가 나오더라고요. 그리고 공급 충격이 좀 장기화되면 글로벌 경기가 좀 둔화될 수 있는데 우리나라가 또 수출국이기 때문에 아시아가 수출을 많이 하기 때문에 네. 여기에서도 조금 우려가 크다, 더 취약하다 이런 의견이 좀 나오고 있습니다. 실제 좀 타격이 신흥국 쪽이 좀 쏠리는 것 같고 미국 증시는 그나마 좀 탄탄한 것 같은데 미국 증시는 안 올랐고요. 최근에 올해 내내 네. 26년 들어서 한국, 대만, 일본은 너무 많이 올랐고요. 또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또 맞네 그게. 네, 한국은 50% 넘게 올랐습니다. 네. 올해 고점까지. 대만도 22% 올랐고요. 일본도 17, 18% 올랐어요. 미국은 나스닥이 작년 말 대비 올해 최고점까지가 3%고요. S&P 500은 최고점까지가 1%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많이 오른 쪽에서의 충격이 더 컸던 거고 왜냐면 롤러코스터 같은 거 타도 이렇게 올라갔다 떨어진 게 더 무섭지 않습니까? 예. 이런 구간에 있는 거지 뭐 이게 얘가 많이 빠졌으니까 앞으로 얘가 더 안정적일 거라고 보기는 어렵겠죠. 오를 때 많이 올랐으면은 떨어질 때도 좀 많이 떨어졌다가 또 다시 모멘텀 있다면 더 세게 올라갈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고요. 일단은 시험대 올라온 건 맞겠죠. 예. 이 상황들이 계속 여러 가지 전망들이 나오는데 공통적으로 나온 게 이게 장기화된다면이라는 조건이 계속 달려 있죠. 그렇기 때문에 장기화된다면 저희도 하우스를 바꿔야 되는 거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일주일이 된 상황에서 이건 무조건 장기화될 거야라고 베팅을 하는 건 무리다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많이 오른 데 따른 급격한 조정, 그로 인해서 밸류에이션 부담도 높였고 네. 매물 부담도 소화했고 과열 부담도 굉장히 떨어뜨린 상황이라고 한다면 이 흐름들이 한 달 이상, 3개월 이상 가지 않는다면 여기서 다시 새롭게 시작할 수 있는 발판이 마련됐다라고 저희는 생각하고 있거든요. 반면에 미국 같은 경우는 상대적으로 안정적이라고는 하지만 예. 못 올랐기 때문에 덜 빠진 거라고 생각하고 있고 지금은 미국은 뭐 여러 가지 조건들이 그렇게 나쁘진 않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렇게 좋은 것도 아닙니다. 그리고 AI 기업들을 본다 하더라도 소프트웨어와 반도체, 하드웨어가 전혀 엇갈린 방향으로 가면서 시장을 발목을 잡고 있거든요. 이런 것들이 교통정리가 되지 않는 한 저희는 여전히 미국 이외의 지역들의 매력도가 높고 반도체 비중이 높은 나라들이 조금 더 탄력적인 흐름을 보여줄 거다라고 예.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한 30초 남았는데 짧게 그렇다면 어느 섹터에 좀 앞으로 좀 비중을 실어볼지. 뭐 뻔하죠. 반도체 계속 흔들릴 때마다 사야 된다라는 말씀드리고 있고요. 조선 그리고 에너지 그리고 저희가 보는 것은 지금 에너지 가격들이 좀 움직이고 있어서 2차 전지, 뭐 태양광 이런 대체 에너지 쪽도 좋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편으로는 자동차 계속적으로 매력적으로 봐야 됩니다. 예. 실적도 있겠지만 자율주행 그리고 로봇이라는 테마가 있기 때문에 이쪽들을 그러니까 그때 잘했던 업종들을
꾹 지켜보자라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안심이 굉장히 많이 되네요. 말씀 잘 들었습니다. 대신증권 이경민 부장 그리고 권미정 캐스터였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